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갖춰놓는다면,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 것입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정말 오랜만에 이 북한 얘기부터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저녁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석 달 만에 다시 한번 이례적으로 당대회 기념 야관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나라 사정도 참 어려울 텐데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또 열병식을 열었다는 건 분명 전하라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요. 조금 전에 조선중앙TV를 통해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대신 김정관 국방상은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공화국 무력은 언제나 김정은 동지 명령과 지시에만 충직할 것이며, 만약 적대 세력들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우리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동원하여 철저히 응징하고 조국과 인민의 안전, 우리 사회주의 제도를 철벽으로 지킬 것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북한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심야 열병식 참 이례적인데 또 한 번 그렇죠. 열었다. 이거는 뭐 미국을 겨냥했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그림, 조명 이런 효과를 좀 극대화하겠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간대가 저녁에 열리게 되면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오전이니까요. 특히 이제 미국 사회가 움직이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겨냥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난해 10월달 이어서 이번에도 심야 열병식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아마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한 어떤 열병식이 아닌가 싶어요. 이 장면을 보시면 아마 언뜻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나치의 히틀러가 바로 이런 방식을 많이 썼죠. 아하. 주로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뇌과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야 시간대에는 굉장히 사람이 감성적으로 많이 되거든요. 특히 어떤 판단력이나 이성적인 힘이 상당히 약해지고 맹목적인 추정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발현할 그런 시간대입니다. 더군다나 그 조명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비침으로 해서 상당히 몰입도가 높은 그런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을 보면 특히 이제 열병식 하게 되면 무기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무기를 좀 더 돋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낮에 할 경우는 사실 도시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평양도 보면 낮에 보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많이 우울하고 또 이 페인트 칠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우중충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밤에 이게 조명을 쏘면 굉장히 화려해지고 굉장히 그것이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극적 효과를 많이 노려요. 아마 그런 걸 보면 지난 10월 달에 한번 해보고 나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그 판단 하에서 이번에도 굉장히 저런 조명을 동원한 밤 열병식을 개최한 것 같습니다. 낙후된 여러 가지 평양 모습도 감추기 위해서 고영한 부원장님. 근데 이게 좀 정확히 얘기하면 심야라기보다는 야간, 그러니까 어제 저녁 한 6시, 7시쯤으로 지금 추정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제 그 시간 평양 날씨가 뭐 우리보다는 당연히 추워서 영하 한 6, 7도 정도 그 시간이었다는데 일반 한 10,000명 정도 운집한 군중들 정말 추웠겠습니까? 이거 시민들 불만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저 군인들 정도가 지나가는 사열을 종료를 지어서 지나가는 군인이 한 10,000명 정도가 되고, 이제 바닥군중이라고 하는 그 뒤에 이제 저 꽃다발에 빨간 꽃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몇 시간 전부터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시에 시작했다면 저 사람은 적어도 2시부터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낮부터요. 낮부터. 그래서 그걸 딱 맞춰서 거기 모든 그 MD라고 그러죠. 그 금속 탐지물 찍고 통과해서 들어가서 2시, 3시부터 기다려가지고 저게 이제 만약 축포라 그러는데 불꽃놀이 끝난 것까지 한 10시로 추정이 되는데 한 8시간을 그 영하 7, 8도에서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저도 평양에 있었지만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면을 집중해서 줌으로 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육안으로 봐도 이렇게 얼굴들이 좀 붉게 달아오른 얼마나 추웠으면. 사실 어제 낮 2시부터 기다린 거 말고고요. 고영한 부원장님. 실제로 이번 주 초에도 한번 리허설 비슷한 열병식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군중들, 군인들 꽤 오랜 시간 밖에서 이번 주 내내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난해 10월 10일 날 당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나갔던 거의 모든 종대가
부대로 돌아가지 않고 미림 비행장에서 계속 그 연습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텐트를 치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얼굴이 다 지금 보면 불구스레하고 그러니까 추워서 그런 표정이 분명해 보이고 또 인상적인 게 마스크도 안 꼈다는 것도 굉장히 이채로워요. 그렇죠. 이게 지금 10,000명이 어제 저녁 6시부터 한 7시 시작해서 2시간 정도 강추에 떤 셈이기 때문에. 근데 사진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그리 추워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사진을 한번 고영호 문제 같이 보실까요? 이게 러시아식 털모자잖아요. 이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착용했던 이 모자. 혹시 총비서에 등극했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좀 모델로 삼은 건 아닌가 이런 해석까지 나옵니다. 저게 사실 새끼 양 털로 만든 모자거든요. 러시아에서 이제 샤프카라 그러는데 다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건데 소련에서. 이전에 안드로포브나 브레즈네프가 저런 모자를 썼고 할아버지 김일성이 저런 모자를 썼고 손 드는 모습도 딱 할아버지 김일성 모습과 같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계속해서 반복해서 리마인드 시키는 게 나는 할아버지 적통 손자라는 면적을 그걸 계속해서 강조시키기 위한 거고 저 김정은은 딱 다 군중돼서 딱 준비돼 있다가 그 안에 그 휴게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석단이 있는데 주석단 거기에 김정은 대기실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따뜻하게 있다가 저 잠바랑 털모자랑 쓰고 장갑까지 끼고 있다 딱 나와서 열병식 대원만 지나가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은 별로 춥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이런 이미지를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에 차용을 해서 털모자도 쓴 거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할아버지의 모습을 계속해서 나는 정말 김일성의 아바타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요번에 총비서나 이런 것도 또 비슷한 맥락인 거고요. 그 총비서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당대회에서 메인이 당 총비서로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당 총비서는 2012년에 김정일, 부친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만들면서 총비서를 가질 수 없게 됐는데 예. 5년 만에 자기가 그걸 다 뭐 상관없다. 내가 총비서 될 거야. 그래서 다시 총비서가 된 게 이번 당대의 메인이고 또 그러면서도 또 할아버지 모습을 부지런히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열병식 행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조선중앙TV를 통해 들어온 야간 열병식 모습들 저희가 하나하나 일단 스케치부터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제 좀 더 본질로 가볼까요? 앞서 김정관 국방상이 언급했던 선제 핵공격 가능성. 김정은 위원장은 3개월 전에 열병식에서 이런 말을 강조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다쳐놓는다면,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 것입니다. 석 달 전 열병식에서도 저런 말을 했었고, 고영한 부원장.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 김정은 위원장은 연단에 서서 육성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김정관 국방상이 적대 세력이 국가 안전을 조금이라도 침해를 한다면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 동원해서 철저히 응징하겠다. 선제 핵 공격을 시사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시사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전에 12일 날 당중앙위원회 당대회를 끝내는 결론 회의에서 김정은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어떤 위협과 불의 사태에도 인민군대는 준비를 돼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제가 좀 주의 깊게 본 게 불의 사태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내외의 어떤 잠재적인 적들에게 어쨌든 나를 건드리면 그것이 핵공격이든 가장 강력한 공격력이든 그거를 해서 완전히 뭐 북한 말로 작사를 내보내야겠다 이런 강력한 표현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니면 내부에 있을 그 어떤 잠재적인 세력한테도 나를 반대하면 내가 핵을 동원해서까지라도 철저히 응징하겠다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영한 부원장님도 이 의견에 동의하는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 태영호 의원이 북한이 비핵 국가인 한국을 향해서도 핵을 선제로 사용할 수 있음을 공식화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의 대응도 현실화해야 된다. 우리도 뭔가 핵 선제 공격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뭐 사실 이번에 이스칸데르급 조금 더 말씀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은 전술핵을 담는 그런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것을 북한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그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된다. 그런데 저거를 우리에 대한 핵선제 공격 선언으로 보기까지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아하. 저런 가능성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확실히 얘기해야 될 건 선제 핵 공격을 엄포를 놓은 게 아니라 시사를 한 거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대응은 또 필요한 거고요. 예, 대응은 꼭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어떤 자신이 있길래 이렇게 북한이 선제 핵공격을 시사한 건지 했더니요. 이번에도 탄도 크기를 더 키운 새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선보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일 8차 당대회에서 미국을 겨냥한 전략 핵 추진 잠수함 개발 사실을 처음으로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해군의 현전 수중 작전 능력을 현저히 제고할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 새로운 핵 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으며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처리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하종대 국장. 네. 이번 열병식의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새롭게 다시 한번 공개된 이 새 SLBM인데 뭐 아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봤겠지만 여기 북극성 5라고 써 있거든요. 3개월 만에 더 나아진 SLBM을 만들 수 있는 겁니까, 북한이? 이번에 어쨌든 지난해 10월에 그러니까 당창건 75주년에 나왔던 것이 북극성 4COC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글자 하나가 올라가서 5COC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걸 보면은 축은 6개로 지난번 10월 달 거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0월 달 거하고 좀 다른 모습은 그때는 저기 탄두 부분에 병사들이 한 명이 서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하. 3명이 서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이 없어졌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길이가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직경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10월 거 같은 경우 지금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지난해 10월 건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군인 4명이 서 있었네요. 그렇죠. 당시에는. 예, 이번에는 이제 그 공간이 없어진 거고 그리고 이제 직경 자체도 1.7m였는데 이번에는 2m 가량으로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저게 과거에 있었던 거 3개월 전 거만 하더라도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 한반도에서 북한에서 쏘면 한 2,000km 되거든요. 예. 근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쏘았을 때 약 3,000km 떨어진 괌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잠수함에서 만약에 핵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동해를 빠져나가서 미국에 가까이 가면은 2,000km, 3,000km도 얼마든지 타격을 본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미국이 지금 대한해협과 그다음에 일본과 홋카이도 있는 사이 해협이라든지 이 해협을 모두 지키고 있거든요. 예. 유일하게 이제 러시아하고 사할린 사이에 있는 해협만 워낙 넓기 때문에 좀 지키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지금은 현재 동해안에 있더라도 잠수함이 바로 괌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화면 육안으로 봐도 뭔가 좀 차이점들을 느끼신 분들도 꽤 많을 텐데 여기 그래서 탄도가 좀 커지고 사거리 연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분석이 되고 있어요. 좀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가보면 고영환 부원장님 이제 화면이 좀 바뀔 텐데 이게 지난번과는 달리 길이와 직경이 좀 더 커졌고 탄도부도 마찬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재원은 이제 국방부 합참이 좀 파악을 하겠죠. 근데 특히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미국을 겨냥한 거기 때문에 이 사거리가 좀 더 길어졌다. 이거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해서 지금 심야에 미사일을 지금 SLBM을 지금 노출을 시킨 건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디테일만 먼저 짚고 지나갈게요. 3개월 동안에 4시읒에서 5시읒으로 왔는데 과연 3개월 동안에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들을 다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좀 제가 북한에서 군사 부문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 시읒이라는 게 시험이란 뜻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극성 3은 완성해서 이미 그러니까 배치를 했는데 4시읒이나 5시읒은 시험 생산은 성공을 했는데 아직 대량 생산은 안 하는. 그러니까 그 시읒이 북극성 4시읒, 북극성 5시읒이 지금 시험에서 통과한 그런 미사일이라는 가능성을 제가 열어두고 싶고요. 아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이든한테, 그러니까 트럼프한테는 지난해 말에 ICBM을 내세워서 결국은 미국을 자극해서 이제 북미 대화에 끌어올리라 그랬는데 지금 ICBM을 내보내기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 자리 잡질 못했고 예. 그러니까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SLBM 신형을 사실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바이든 행정부한테 봐라. 우리 핵미사 잠수함도 만들고 수중발사 새로운 신형
미사일도 만들고 있으니까 당신들 우리를 계속 놔두면 우리는 점점 커질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적당한 순간에 빨리 대화를 하자.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더 짚고 넘어갈게. 왜냐하면 그 4시옷, 예. 5시옷이 제가 알기로는 원래 잠수함 탄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수중의 시옷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었잖아요. 네, 그런 분석들이 이제 한국 전문가들 속에 있었는데 예. 북한에서 군수 부문에 있었던 사람만은 저 시험 생산에 성공을 한 거다. 그래서 시읒이다. 그런 말을 제가 며칠 전에 들었거든요. 아직은 테스트 단계다. 아직은 테스트이고 저걸 양산 단계에는 돌입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성공을 했으니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된다. 그럼 만약에 양산 단계 모든 게 다 갖춰지면 이 시옷을 띄워서 그냥 북극성 5형 이렇게 딱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극성 1호, 2호, 3호에는 저런 시읒이 없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읒이 있었으면 수중 발사 미사일이 맞는데 그렇죠. 그때는 1, 2, 3이 시읒이 없었으니까 이게 시험 발사다. 시험 생산 성공했다. 아직까지는 초중반 단계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거 좀 알게 됐는데 그런데 이 북한이 미국만 겨냥한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만 지금 과시하고 공개한 게 아니라요. 이현정 의원. 네. 여기 보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KN-23 이 전술핵을 탑재 가능한 건 이거는 우리를 겨냥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칸데르라는 게 사실 이제 소련에서 개발된 것인데요. 지난 이제 10월 달에 그때 이스칸데르 KN-23이 이제 공개가 됐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이동식 장치가 보면 4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축이라는 거는 바퀴가 8개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개된 걸 보면 5축입니다. 그만큼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칸데르가 보통 400에서 한 600km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북한에 쏘면 우리 제주도까지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정권 거리에 이제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북한이 이번 8차 당대회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전술핵 개발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술핵 개발이라는 건 뭐냐면 전략핵, 즉 어떤 대륙간 어떤 전략핵과는 달리 어떤 가까운 지역에 작은 규모로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핵무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공개한 이스칸데르급 이제 개량형을 보면 훨씬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축도 길어졌습니다. 이건 뭐냐면 무게감을 예를 들어서 더 무게가 어떤 있는 탄두를 실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기존에 있던 탄두보다도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 그만큼 이제 5축으로 늘어나고 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전 영역이 전술핵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스칸데르라는 게 마지막 풀업이라고 그래서 마지막 종말 단계에서 활강한다든지 상승한다든지 해서 사실 이거를 맞출 수 있는 어떤 겨냥할 수 있는 우리 미사일 자체가 개발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떤 이스칸데르를 대응할 수 있는 이게 방어용 지금 미사일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예. 굉장히 우리한테는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예, 하정대 국장님. 사실 저게 가장 이제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게 지금 저게 이제 단거리 미사일이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800km까지 가면 이제 거의 중거리 미사일 쪽으로 오는 건데 게다가 이제 저것들이 그냥 원래는 우리가 원래 저걸 막으려고 할 때 탄도 미사일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미사일들이 그냥 탄도를 그리면서 오는 게 아니라 편심 탄도 비행이라고 해서 반드시 오는 게 아니에요. 맞추기가 어렵게 온다. 또 그리고 하나는 북한이 이번에 새롭게 이제 개발한 게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해서 시속 6,000km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드로서는 도저히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이 만약에 저기다 핵무기를 장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역이 이제는 북한의 완전히 핵무기 포로가 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무기 중심으로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와 미국에 전하고 싶은지를 하나하나 봤다면 조금 전에 조선중앙TV를 통해 들어온 열병식 실황 모습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영환 부원장님. 근데 김정은 위원장의 주변에 지금 조영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고 그동안은 그렇게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열병식에서 주석단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 최룡의 최고상임위원장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건 지금 당대에서 기본적인 두 가지 권력 구도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약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이가 자진해서 아버지 자리인 당 총비서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 그 두 번째는 조영원이 예.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는데 정의원도 거치지 않고 상무위원으로 초고속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당내 서열 2위인 김정은은 총비서, 조영원은 당 조직 담당 비서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에서는 김정은 다음에 저 사람이 제일 높다는 건데 저 사람이 제일 높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은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조영원이는 지금 우리 나이로 한 57세 정도밖에 안 되고, 뭐 그런 말이 돌거든요. 뭐 북한에서 나오는 얘기가, 김정은의 입안의 혀다. 그러니까, 김정은 마음을 가장 잘 알아맞히고, 김정은 기분을 가장 좋게 하는 사람이 조영원이다. 지금 사진에서도 보는 것처럼 주머니에다 손을 놓고 있을 정도로 친밀감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 정도로 조영원이가 북한 권력의 핵심으로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핵심 얘기를 했으니까 원래 핵심 중에 핵심이었던 김여정 부부장이 최근에 인사에서 강등됐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 근데 이 열병식 우리가 좀 한국 언론이나 우리 정보 당국이 관심 갖는 거 보고 관심 꺼라라 하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했잖아요. 근데 고영한 본자님, 이제 앞으로 영상 하나 볼 텐데 최근에 공개된 한 영상에서 김여정이 이렇게 저렇게 폴짝폴짝 대열에서 이탈해서 뛰는 모습이 좀 포착돼서 저거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대회 집행부에 보면 김여정이 분명히 국가보위성이나 사회안전성 이런 사람들보다 앞자리에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주석단 두 번째 줄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 당 정치국 후보위원 자리에서 밀려났고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자리에서 밀려나서 일반 부부장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거는 지난해 대남 대미 관계에서 성과를 못 낸 거에 대한 책임을 자진해서 진 것으로 보이고 예. 그렇지만 백두혈통으로서의 김여정의 지위는 도무지 변한 것이 없고 이제 우리를 합동참모본부를 비난해서 한 성명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보건대 우리 이런 것들을 후에 똑똑히 계산하겠다. 이 특등 모절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북한에서 나는 이렇게 공식 총명에 낼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밖에 없거든요. 근데 김여정이가 내가 보건대 나는 이렇게 했다는 건 김여정의 지위가 그대로 변함이 없다는 거고 사실은 저 성명을 보면서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좀 어찌 않았는데 뭐 기괴한 족속들이다. 뭐 특등 모절이는 사실은 상모절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그냥 우리 사람들 모두를 그냥 상모절을 그냥 이런 지하에 치부해 버렸는데 예. 아주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김여정 얘기. 오늘 뭐 열병식 주석단에는 눈에 띄게 보이진 않았지만 여전히 권력의 핵심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김여정 얘기도 있고. 앞서 뭐 북한이 아주 이례적으로 석 달 만에 또 한 번 열병식을 개최했기 때문에 선제 핵공격을 시사한 걸 아니냐. 우리도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와중에 민주당에서는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목소리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내용은 평화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민의힘이 집권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었는지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와 비교해보면 한반도 평화의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 위기를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적 충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뭐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저렇게 북한이 신형 SLBM까지 공개한 마당에 이 답방은 너무 소극적이고 평화로운 태평한 얘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북한이 무기를 개발하고 우리를 공격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것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는 무기체계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요. 북한의 어떠한 도발의 시도도 우리는 원점 타격에서 반드시 무력화시켜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건 뭐 기본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무시하고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건 기본에 깔고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윤건은 의원의 말은 그래도 대화는 계속 시도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군사적 대결 관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밀리거나 우리가 어떤 형태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북한보다 훨씬 더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북한의 저런 잘못된 행동에서는 따끔하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의 대화는 계속해야 된다. 평화적으로 푸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뭐 전쟁을 하거나 군사도발하는 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너는 누구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윤건희 의원이 물론 앞에 부분을 얘기 안 하고 저 부분을 하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네. 중요한 건 군사적 대응은 우리 나름대로 충분히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끈은 놓지 말고 김정은이 답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갖는 것도 좋겠다 이런 의도라고 봅니다.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북한이 지난 10월 달 불과 몇 달 만에 새로운 무기들을 지금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 이스라엘이라면 저걸 가만두고 봤을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남북이 바로 접경에 있습니다. 자, 저 북한은 시시각각으로 새로운 무기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8차 전당대회가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정부가 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남북회담 사무국에 북한과 비대면 접촉 회의를 할 수 있는 4억 원 들여서 회의장을 만든 것입니다. 예. 물론 뭐 다른 것도 했겠죠.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이 저렇게 전술핵 이야기까지 하고 시시각각으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북한의 저런 것들이 대화의 신호다? 그리고 평화가 왔지 않냐? 전쟁 위기가 없지 않냐? 전쟁 위기는요, 바로 이 전쟁이 터지면 그냥 끝입니다. 예. 위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 정부는 뭘 하고 있죠? 저는 그러면서 보면 지금 윤건영 의원이나 정부가 하는 게 북한은 저렇게 매일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예. 우리는 지금 비대면 접촉 회의장을 만드는 거 그 이상 뭘 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북한을 통해 공개된 이 야간 열병식 실황과 그리고 그에 따른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 오늘 뉴스탑 땐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